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따뜻한 봄의 해병대 훈련장은 계절의 이름이 무색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4월 중순이라지만 새벽부터 몰려온 냉기는 아직 물러갈 생각이 없었고 훈련장 바닥 곳곳에는 간밤에 내린 비가 진흙과 뒤섞여 질퍽하게 고여 있었죠. 장애물 코스 위로 해병대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가 새하얀 입김이 되어 피어올랐어요. 그 입김들 사이에서 이등병 유도연은 이미 한계를 한참 넘어선 몸을 억지로 붙들고 있었습니다. 손바닥 굳은 살이 쇠줄에 쓸려 벗겨진 지는 2시간도 더 됐어요. 처음에는 따갑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 감각마저 사라졌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핏기가 가시고 창백해졌고 허벅지 근육은 진작에 경련을 반복하다가 이제는 아예 반응 자체를 멈춰버린 것 같았죠. 고등학교 3년을 체육대학 입시만 바라보며 달리고 또 달렸던 몸이었어요. 남들보다 강하다고 자부했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진작에 교대를 마치고 빠졌어요. 훈련 시작 3시간이 훌쩍 넘어가는 동안 끝까지 남겨진 사람은 유도연 혼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신이 체력이 부족한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2번째 교대가 이루어질 때쯤 그는 알아챘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빠질 때 자신에게는 빠지라는 신호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오태진 대위의 시선이 훈련 내내 자신에게만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이건 체력 훈련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자신에게만큼은. 야, 이 정도도 못 버텨? 너 체대 준비했다며? 오태진의 목소리는 묘하게 부드러웠습니다. 격앙되거나 소리를 지르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더 소름 돋는 종류의 목소리였습니다. 웃음기가 실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죠.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유도연이 어느 지점에서 무너지는지를 조용히 측정하는 눈이었습니다. 인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실험 대상을 관찰하는 것에 더 가까운 시선이었죠. 유도연은 그 눈과 마주칠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무서운 게 아니라 불길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멈춤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직감 같은 것이었죠. 다시 올라가. 쇠줄에 매달려 몸을 끌어올리는 훈련이었습니다. 양손으로 줄을 잡고 팔의 힘만으로 몸 전체를 위로 들어 올려야 하는 동작. 유도연은 이를 악물었어요. 팔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고 소나기에는 이미 쥐는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면 더 심해진다는 걸 알았어요. 멈추는 순간 그것이 빌미가 된다는 것도 이미 몸으로 배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떨리는 팔로 꽉 쥐어오는 손으로 경련하는 허벅지를 억지로 붙잡으며. 못 올라갑니까? 오태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못 올라가면 군대 왜 왔어?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태진이 옆에 서 있던 고참 병사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말이 아니라 눈짓이었어요. 오래 함께한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그 신호를. 2명의 고참이 동시에 유도연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위에서는 줄을 붙들어야 하고 아래에서는 억지로 밀어 올려지는 구도. 몸이 스스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육이 아니라 관절이 힘을 받는 구조였어요. 버텨야지. 버텨야 사람이야. 오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습니다. 응원처럼 들리도록 설계된 말이었지만 실상은 그 반대였죠. 유도연의 몸 안에서 무언가가 한계치를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들이 연달아 울리고 있었어요. 관절이 틀어지는 느낌, 인대가 당겨지는 느낌, 그리고 뚝
소리는 정말 작았습니다. 훈련장의 다른 소음들에 거의 완전히 묻혀버릴 정도였죠. 주변에 서 있던 병사들 중 들은 사람이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유도연은 들었습니다. 아니, 들었다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아요. 느꼈습니다. 무릎 안쪽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감각. 실 한 가닥이 뚝 잘리듯 선명하고 돌이킬 수 없고 너무나 또렷한 그 감각이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뜨거우면서 동시에 얼어붙는 것 같은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어요. 대위님 무릎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게 아니라 끊겼어요. 호소가 아니라 경보에 가까운 소리였죠. 유도현 자신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 신호인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며 짧고 단호하게 말했죠. 연기하지 마. 더 올려. 고참들이 더 강하게 다리를 밀어 올리는 순간 유도현은 비명을 참지 못했습니다. 쇠줄을 쥐고 있던 손에서 모든 힘이 한꺼번에 빠져나갔고 몸이 그대로 아래로 쏟아졌어요. 떨어지면서 무릎이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꺾였습니다. 관절이 버텨야 할 방향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그 순간 주변에 서 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굳어버렸어요.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았죠. 그 침묵 속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오태진은 그 침묵 속에서 천천히 유도현에게 다가왔어요. 당황하거나 놀란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가와서 발로 유도현의 허벅지를 툭툭 건드렸어요. 확인하는 것처럼 혹은 시험하는 것처럼. 그리고 말했습니다. 일어나. 유도현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리 전체에서 감각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고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오태진이 좀 더 가까이 몸을 숙이며 낮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죠. 이 정도로 쓰러질 거면 여기서 끝내. 그날 유도현은 들것에 실려 훈련장을 나갔습니다. 등 뒤로 차가운 땅의 감촉이 전해지는 가운데 눈을 뜨면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보였어요. 초봄의 하늘이었습니다. 맑고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그 하늘을 보면서 유도현은 아무 이유 없이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진주시장 골목에서 채소 바구니를 끌며 웃던 얼굴. 그 얼굴이 자꾸만 흐릿해졌습니다. 공식 기록지에는 그날의 일이 단 한 줄로 정리됐습니다. 훈련 중 경미한 부상. 진주시 외곽의 작은 시장 골목은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조용해집니다. 좌판을 걷고 수레를 밀어내는 상인들의 손놀림이 분주해지는 그 시간, 강월선은 무거운 채소 바구니를 질질 끌며 하루 장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양배추 몇 포기와 팔다 남은 쪽파 단위 바구니 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마저도 팔았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죠. 오늘따라 몸이 무거웠어요. 날씨 탓인지 나이 탓인지 아니면 아침부터 마음 한구석에 걸려있던 그 불편한 감각 탓인지 손주에게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일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군인이 매일 전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훈련이 있는 날이면 연락이 끊기는 게 당연하다고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월선은 알고 있었어요. 유도현은 아무리 바쁜 날에도 훈련이 아무리 고돼도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짧게라도 연락하는 아이였습니다. 그게 군대 가기 전날 밤 둘이 나눈 약속이기도 했죠. 할머니 걱정하지 말라고 매일 전화할게요 하고 웃으며 말하던 그 얼굴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화가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강월선이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연결음이 몇 번 울리다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이번엔 연결조차 되지 않았죠. 전원이 꺼진 것인지 수신 거부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느 쪽이든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강월선은 잠깐 멍하니 전화기를 들여다보다가 바구니를 좌판 한쪽에 세워두고 골목 벤치에 앉았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 무렵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강월선은 반사적으로 받았어요. 낯선 번호였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강월선의 심장을 순간적으로 멈추게 했어요. 할머니, 저 괜찮아요. 유도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상했어요. 분명히 유도연의 목소리인데 전혀 유도연답지 않았습니다. 항상 크고 밝게 웃던 아이였어요. 전화기 너머로도 그 에너지가 느껴지던 아이였죠. 그런데 지금 이 목소리는 작고 납작하게 눌려 있었습니다.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울음을 억누르는 것처럼 괜찮다는 말 자체가 괜찮지 않다는 신호처럼 들렸어요. 도연아, 무슨 일이야? 왜 목소리가 그래? 강월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묻고 싶었지만 손이 이미 전화기를 꽉 쥐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훈련 좀 세게 했어요.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문장이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요. 강월선은 더 물으려고 입을 열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낮고 짧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빨리 끊어.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유도연에게 하는 말이었죠. 명령이었어요. 명령이라는 표현도 부족할 만큼 차갑고 단호한 그냥 따라야 하는 소리였습니다. 강월선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걸 느꼈어요. 유도연이 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다시.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월선의 손이 그대로 공중에 멈췄어요. 전화기를 든 채로 끊긴 화면을 바라보며 시장 골목의 소음들이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인들이 수레를 끄는 소리, 아이가 울며 지나가는 소리, 저녁 냄새를 풍기며 지나는 바람 소리.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배경으로 밀려났어요. 강월선의 귀에는 오직 그 목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유도연의 떨리는 목소리와 그 뒤에서 들린 남자의 차가운 한마디. 그날 밤 강월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덮었다 걷었다를 반복했어요. 눈을 감으면 유도연의 목소리가 재생됐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훈련 좀 세게 했어요. 그 말이 자꾸 다른 의미로 들렸어요. 괜찮다는 말을 하도록 강요받은 사람의 목소리처럼. 결국 새벽 3시가 넘도록 눈을 뜬 채 천장을 보다가 강월선은 결심했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부대로 향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택시를 한 번 더 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부대 위병소 앞에 도착한 건 아침 8시가 조금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강월선은 숨을 고르고 위병소 앞에 섰어요. 면회 안 됩니다. 군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강월선을 바라보지도 않은 채 정면을 응시하며 말했죠. 손주가 다쳤다고 해서 왔어요. 유도연이라고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명단에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강월선은 몇 번이고 사정했습니다. 멀리서 왔다고, 전화가 이상했다고, 조금만 확인해 달라고. 하지만 군인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마치 강월선이 거기 없는 사람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새벽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따위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죠. 그때였습니다. 위병소 안쪽에서 목소리들이 새어나왔어요. 낮게 주고받는 소리였지만
골목처럼 소리가 모이는 그 공간에서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병신 아직도 못 껐냐? 대위님, 그냥 병원 보내면 안 됩니까? 입 다물어. 여기서 끝내야지. 강월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들이 귀로 들어와 가슴 한가운데 박히는 느낌이었어요. 못 걷는다는 말, 끝낸다는 말. 그 단어들이 어젯밤 전화에서 들린 유도연의 목소리와 포개지는 순간 강월선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손주의 떨리는 목소리, 끊어진 전화, 그리고 지금 이 말들. 강월선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다가 어딘가로 도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대신 입술이 단단히 다물렸습니다. 천천히 위병소에서 물러서며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연락처 목록을 내리다가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 앞에서 번호 옆에는 이름 대신 별표 하나만 찍혀 있었습니다. 강월선은 잠시 그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2번 울렸습니다. 여보십시오. 낮고 단단한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오래 단련된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종류의 목소리였습니다. 강월선은 짧게 말했어요. 나야.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이 끝났을 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디십니까? 최강우 중장의 집무실은 항상 조용했습니다. 육군본부 건물 4층 끝에 위치한 그 방은 같은 건물 안에 있는 다른 사무실들과는 공기 자체가 달랐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목소리가 낮아지고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게 최강우가 만들어낸 분위기였어요. 일부러 만든 것도 아니었죠. 그냥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 공간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40년 가까이 군복을 입어온 사람이었어요. 소위로 임관하던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군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무수히 많은 것들을 봤어요. 전방에서 보낸 시간, 작전 지역에서 맞닥뜨린 상황들,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 모든 것을 거치면서 최강우는 2가지를 배웠습니다. 움직여야 할 때와 움직이지 말아야 할 때를. 군 내부에서 그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정치적인 사안에 개입하지 않았고 인사청탁에 응한 적도 없었어요. 누가 줄을 대려 해도 선을 그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답답하게 보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직스럽게 보였죠. 최강우 본인은 어느 쪽의 평가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였어요. 그리고 옳지 않다고 판단되는 방향으로는 누가 뭐라 해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산 관련 회의가 잡혀 있었고 참모들이 자료를 들고 들어오기 시작하던 참이었습니다. 최강우는 회의 탁자 상석에 앉아 보고서를 훑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의 직전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걸 부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관은 그 전화를 끊지 않고 들고 들어왔습니다. 중장님, 죄송합니다.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강우가 눈을 들었습니다. 부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당황한 것도 아니고 긴장한 것도 아닌데 뭔가를 조심스러워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최강우는 말없이 전화기를 받았어요. 여보십시오. 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최강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지만 내부에서는 무언가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수십 년 만이었어요. 그동안 지워지지 않고 어딘가에 남아있던 목소리였죠. 강월선,
함경도 억양이 살짝 남아있는 세월이 만들어낸 낮고 단단한 목소리. 어디십니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최강우 자신도 알았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졌다는 걸. 회의 탁자에서 쓰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전화기를 든 손에 자신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 있었죠. 강월선은 짧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손주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위병소 안에서 들린 말들이 무엇이었는지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사실만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문장들이 최강우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됐어요. 오래 훈련된 사람의 귀는 말의 행간을 읽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보고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를 파악하죠. 강월선의 말에는 감추는 것이 없었어요. 그게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나서 최강우는 2초 동안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차 준비해. 회의 탁자 주변에 앉아있던 참모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관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지금 회의가 시작되는데 차 준비하라고 했어.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최강우는 보고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자켓을 집어들었어요. 그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구도 즉시 말리지 못했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한 사람의 움직임이었어요. 이미 결론이 내려진 상태에서의 행동이었죠. 부관이 총총 따라 나오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이동하십니까? 최강우가 복도를 걸으며 대답했어요. 해병대 훈련소. 부관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이십니까? 지금.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최강우는 정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이미 어딘가에 가 있었어요. 회의실도 예산 보고서도 오늘 오후에 잡혀있던 일정도 전부 지워진 눈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움직이지 않던 사람이 오늘 처음으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리를 박찼어요. 차가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는 동안 최강우는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강월선의 목소리가 아직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 너머에서 들리는 것이 있었어요.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제발 이라는 한마디가. 최강우는 오래전 일들을 잘 기억하지 않으려 했어요. 기억하면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면 선을 넘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선을 넘어야 하는 날이었어요. 그 선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속도를 높였습니다. 부관은 조수석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최강우의 옆 얼굴을 한번 보고 그냥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표정의 중장을 처음 본다고 생각했어요. 무섭거나 화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무거운 얼굴이었어요. 도착까지 1시간 10분이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최강우는 그 시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보거나 눈을 감거나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손이 아주 미세하게 쥐어졌다 펴졌다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이었습니다. 부대 안의 의실은 좁고 창이 작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독 하얗게 느껴지는 공간이었어요. 탁자 하나, 의자 6개, 그리고 벽에 붙은 훈련 일정표. 그게 전부인 방이었습니다. 오태진은 그 방에 병사들을 하나씩 불러들이고 있었어요. 한 명씩 따로따로.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서로의 눈치를 보다가 흔들리는 사람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으로 압박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었어요. 오태진은 그 방식을 오래 써왔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병사들이 들어올 때마다 오태진은 탁자 끝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정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편하게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게 전략이었어요. 딱딱하게 명령하는 것보다 편하게 대화하는 척하면서 압박하는 것이 훨씬 깊이 파고든다는 걸 오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가볍게 웃으며 마치 별것 아닌 이야기를 하듯 말했어요. 오늘 일 아무 일도 없었던 거다. 문장이 짧았어요. 설명도 없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선언이었죠. 병사들은 대부분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로 시선을 탁자 위에 고정한 채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동의의 표시인지 공포의 표시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오태진은 그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으니까요. 중사 한지혁은 12번째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그는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계속 손을 쥐었다 폈다 하고 있었어요. 땀이 났습니다. 긴장해서가 아니었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긴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늘 훈련장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어요. 멀리서 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어요. 유도연이 매달린 쇠줄에서 불과 2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죠. 그 작은 소리, 뚝을 들었습니다. 유도연의 무릎이 꺾이는 순간도 봤어요. 그리고 오태진이 다가가서 발로 허벅지를 툭툭 차는 것도 그 장면이 눈에 박혀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방문이 열렸어요. 한지혁 들어와. 한지혁은 숨을 한번 고르고 들어갔습니다. 오태진이 탁자 끝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예상했던 자세였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어요. 예상했던 표정이기도 했죠. 앉아. 한지혁은 앉았습니다. 오늘 힘들었지? 한지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훈련이 세다 보니까 다들 지쳤지. 그런데 군대가 원래 그런 거잖아. 힘들어야 강해지는 거고.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유도연이 좀 힘들어했는데. 뭐 다들 처음엔 그래. 적응 못하는 애들이 꼭 있거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한지혁의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적응을 못한 게 아니었어요. 무릎이 파열된 거였어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태진은 그 모든 것을 적응 못하는 애의 이야기로 만들고 있었죠. 오늘 일 다들 훈련 중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기억하면 돼. 알겠지? 한지혁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오태진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웃음기는 그대로였지만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한지혁을 재고 있는 눈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인지를 계산하는 눈이었죠. 한중사, 너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 3년 됐습니다. 3년. 그동안 별 탈 없이 잘 지냈잖아. 저녁도 얼마 안 남았고. 말이 거기서 멈췄어요. 이어지는 말이 없었지만 이어지는 말이 무엇인지 한지혁은 알았습니다. 저녁이 얼마 안 남은 사람한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았어요. 군대 안에서 상관을 거슬렀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도 알고 있었죠. 3년 동안 눈으로 직접 보며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예. 한지혁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한 음절이었습니다. 오태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면담이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잘 생각했어. 나가봐. 한지혁은 의자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등 뒤에서 오태진의 목소리가 한 번 더 들렸어요. 한중사. 멈췄습니다. 현명한 사람이 되자고.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을 때 한지혁은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이미 면담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간 상태였어요. 한지혁 혼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유도연이 들것에 실려나가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을 보며 실려가던 그 얼굴, 19인지 20살인지 아직 뺨에 솜털이 남아있는 얼굴이었어요. 체대를 준비했다며 입대 전에 열심히 운동했다고 소문이 났던 아이였습니다. 군대에 와서도 누구보다 성실했어요. 불평 한마디 없이 버텼죠. 그런 아이가 들것에 실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공식 기록에는 경미한 부상이라고 적혔어요. 한지혁의 손이 다시 쥐어졌습니다. 현명한 사람이 되자고. 그 말이 복도의 벽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현명하다는 게 뭔지 그 순간 한지혁은 정말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을 다무는 것이 현명한 건지 아니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비겁한 건지. 오태진의 방 안에서는 이미 다음 병사의 면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낮고 편안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한지혁은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듯 빠르게 복도를 걸었어요. 그런데 막사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한지혁의 발이 멈췄습니다. 의무실 방향이었어요. 유도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군의관 정수현. 한지혁은 그 이름을 떠올리며 잠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방향을 바꾸지 않은 채 그냥 막사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무게였습니다. 의무실은 부대 안에서 가장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훈련장의 소음도 막사의 소란도 여기까지는 잘 닿지 않았었죠. 두꺼운 벽과 작은 창문이 바깥 세상을 차단해주는 구조였어요. 군의관 정수연은 그 조용함을 좋아했습니다. 처음 부임했을 때는 이 고요함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이 공간에 앉아 있는 것이 오히려 편했어요. 적어도 오늘 오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검사 결과지가 책상 위에 놓인 건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정수연은 처음에는 평소처럼 결과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훈련 중 부상은 흔한 일이었어요. 타박상, 근육 파열, 발목 염자.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게 일상이었죠. 그래서 처음엔 별다른 긴장 없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읽다가 손이 멈췄어요. 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 내측 측부인대 손상, 스라부 신경압박 소견. 정수연은 결과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천천히 단어 하나씩 다시 읽어도 같은 내용이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훈련 중에 생길 수 있는 부상의 범위를 한참 벗어난 것이었어요. 십자인대 완전 파열은 단순히 무리한 운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관절의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강한 외력이 가해졌을 때 생기는 손상이었죠. 신경압박 소견까지 있다는 건 단순한 인대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손상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건 절대 경미한 부상이 아니었어요. 정수연은 결과지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오전에 오태진 대위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었습니다. 유도연의 부상 기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훈련 중 발생한 경미한 부상으로 분류하고 추가적인 검사 기록은 최소화하라는 것이었죠.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정수연은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반사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군 조직 안에서 상급자의 요청을 거슬렀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결과지 앞에서 그 알겠다는 말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수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의무실 안쪽 처치실로 들어갔어요. 유도연은 처치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통증 때문인지, 진통제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구분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어요. 정수연이 다가가서 낮게 말했습니다. 유도연 이등병. 유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이 정수연을 잠깐 붙잡았어요. 말하고 싶은 게 있는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어요. 아마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공간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이 구분되어 있다는 걸. 많이 아프지? 유도연이 짧게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정수연은 그 대답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힘없이 하는 사람을 오랜만에 봤어요. 괜찮다는 말이 사실이 아닐 때 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수연은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 결과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공식 기록 양식을 꺼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훈련 중 경미한 부상이라고 쓰면 되는 거였습니다. 글자 6개였어요. 그게 전부였죠. 그 6글자를 쓰면 오늘 하루가 정리됩니다. 유도연의 무릎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일이 되는 거죠. 오태진의 이름도, 고참들의 이름도, 쇠줄도, 뚝 하는 소리도 전부 사라집니다. 펜이 종이에 닿지 않았어요. 정수연은 그 자세로 5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의무실 바깥에서 누군가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정수연은 눈을 감고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어요.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의무실 안쪽 캐비닛으로 갔어요. 캐비닛 아래쪽 칸에는 사용하지 않는 서류 봉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수연은 그 봉투 중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지를 그 안에 넣었습니다. 영상 자료도 함께였어요. 무릎 내부 구조를 찍은 영상들, 신경압박 소견이 담긴 판독 결과, 전부 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봉투를 닫고 다시 캐비닛 안쪽 깊은 곳에 밀어 넣었어요. 그 위에 다른 서류들을 쌓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하지만 정수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일인지 아닌지를 아직도 확신하지 못한 채로,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선택이 자신에게 무슨 결과를 가져올지를 모르는 채로, 군 조직 안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서도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엔 펜을 들고 공식 기록 양식에 글자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오태진 측에서 요청한 것과 달랐어요. 십자인대 손상 의심, 정밀 검사 필요, 상급 의료기관 이송 검토 요망. 경미한 부상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완전 파열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 기록만으로도 유도연이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걸 묵살하려면 이 기록 자체를 없애야 했어요. 정수연은 그 기록지를 복사했습니다. 복사본은 따로 접어서 가운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원본은 공식 파일에 끼워 넣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지, 자신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아직은 몰랐습니다. 처치실 쪽에서 조용한 소리가 들렸어요. 유도연이 몸을 움직이려다 통증을 참는 소리였습니다. 낮게 새어나오는 신음이었어요. 정수연은 그 소리를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주머니 안에 복사본이 손끝에 닿았어요. 그것 하나를 숨겨두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적어도 이 종이가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는 한 그날 훈련장에서 뚝 하는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수연은 가운 단추를 잠그고 의무실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복도로 나가기 직전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캐비닛이 보였어요. 아무렇지 않게 닫혀있는 캐비닛이, 그리고 처치실 문이 보였습니다. 그 문 너머에 유도연이 있었어요. 정수연은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한 의무실 안에 잠깐 울렸다가 사라졌어요. 부대 안의 오전은 늘 비슷한 리듬으로 흘렀습니다. 점호, 식사, 훈련 준비. 그 반복 속에서 병사들은 어제와 오늘을 구분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군대라는 공간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의 감각을 조직의 리듬에 맞추는 곳이었죠. 그래서 어제 훈련장에서 있었던 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흐릿해질 거라고 오태진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병사들은 입을 다물었고 기록은 정리됐으며 유도연은 의무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오태진은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집무실에 나왔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오늘 훈련 일정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훈련장에는 아직 병사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한 아침이었어요. 오태진은 그 풍경을 보면서 어제의 일이 이미 통제 범위 안에 들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사들의 면담도 끝났고 군의관도 조용했어요. 강월선이라는 노인이 위병소 앞까지 왔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면회를 거부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늙은 민간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냐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전 10시 50분. 처음 소리가 들린 건 집무실 창문을 통해서였습니다.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낮고 굵은 굉음이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량 소리인가 싶었지만 그것치고는 너무 낮고 너무 가깝게 느껴졌어요. 오태진이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소리가 2배로 커졌습니다. 헬기였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부대 상공으로 진입하는 헬기가 연달아 나타났어요. 첫 번째 헬기가 착륙 지점을 찾아 고도를 낮추는 동안 두 번째, 세 번째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굉음이 부대 전체를 덮었어요. 훈련장에 나와 있던 병사들이 하던 동작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막사 안에 있던 병사들도 창문 쪽으로 몰렸어요. 이런 장면은 정기 훈련에서도 비상 소집에서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오태진의 손에서 커피잔이 탁자 위에 내려놓였습니다. 착륙 지점은 부대 안운동장이었어요. 헬기들이 차례로 내려앉으면서 일으키는 바람이 훈련장 모래를 사방으로 날렸습니다. 병사들이 눈을 가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헬기가 완전히 착륙하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복이었어요. 전투복이 아니라 정복. 훈련이나 작전 때 입는 옷이 아니라 공식 석상에서 입는 격식을 갖춘 군복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이 방문이 어떤 성격인지가 명확했어요. 그리고 그 정복들 위에서 빛나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별이었어요. 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2개도 아니었어요. 내리는 사람마다 어깨에 별이 달려 있었어요. 계급장을 확인하는 순간 운동장 주변에 모여있던 병사들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헌병들이 헬기에서 내리는 인원들을 호위하며 움직였어요. 맨 마지막으로 내린 사람이 최강우였습니다. 중장 계급장, 별 3개. 그가 착지하는 순간 헌병 2명이 양옆으로 붙었어요. 최강우는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훑어보는 시선이었어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건물 배치를 파악하고 사람의 위치를 파악하고 상황을 읽는 시선이었죠. 오랜 세월 작전 현장에서 단련된 눈이었어요. 그 눈이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의무실 건물이었어요. 최강우의 부관이 다가와 무언가를 낮게 보고했습니다. 최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관에게 짧게 말했어요. 부관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집무실 창문 너머로 이 모든 장면을 보고 있던 오태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어요. 별 하나짜리 준장이 오는 것도 이미 비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별 3개짜리 중장이 헬기를 여러 대 이끌고 정복을 차려입고 부대에 내려앉은 것이었어요. 그것도 예고 없이, 사전 통보도 없이. 그 의미를 모를 만큼 오태진이 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리가 무거워졌어요. 오태진은 집무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부하들이 술렁이고 있었어요. 헬기 소리에 나와 있던 병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태진은 그 소리들을 뚫고 부대 정문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타나지 않으면 더 나쁘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발이 생각만큼 빨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운동장으로 나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오태진은 멈췄습니다. 최강우가 이미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거리가 꽤 됐는데도 그 시선이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태진은 자신도 모르게 자세가 반듯해졌어요. 군인의 본능 같은 것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죠. 하지만 그 반응이 오히려 더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자세를 고쳐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최강우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멈추지 않고 서두르지도 않고 그냥 일정한 속도로. 옆에 있던 헌병들이 그 걸음에 맞춰 움직였어요. 최강우가 오태진 앞에서 멈춘 건 불과 2걸음 거리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오태진을 봤어요. 그 시선에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화도 아니고 실망도 아니고 그냥 보는 눈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무 감정도 없는 시선이 오태진에게는 어떤 분노보다 무거웠습니다. 최강우가 입을 열었어요. 지휘관 누구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오태진을 향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 공간 전체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두가 알았어요. 오태진이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대위 오태진입니다. 최강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태진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그 시선이 오태진을 훑고 지나가는 동안 오태진은 어디에도 시선을 고정하지 못했습니다. 최강우가 옆에 있는 헌병대장에게 짧게 말했어요. 시작해.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헌병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부대 안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면서 각자 맡은 위치로 향했습니다. 집무실 방향, 의무실 방향, 막사 방향. 문서를 확보하고 공간을 봉쇄하고 관련 인원을 분리하는 작업이 일사불란하게 시작됐어요. 오태진은 그 광경을 서 있는 자리에서 지켜봤습니다. 헬기가 일으킨 먼지가 아직 가라앉지 않고 공중에 떠 있었어요. 그 먼지 사이로 정복을 입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부대가 멈춰 있었어요. 아무도 일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지켜보거나 지시에 따라 움직이거나 2가지뿐이었어요. 오태진의 2손이 옆구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감추려고 더 힘을 주었지만 그럴수록 더 떨렸습니다. 헌병대가 부대 안으로 완전히 퍼진 건 헬기가 착륙하고 나서 채 10분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속도 자체가 이미 준비된 움직임이었어요. 즉흥적인 수색이 아니라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집무실, 의무실, 막사, 훈련 일지 보관함. 헌병들이 향하는 곳마다 문이 열렸고 서랍이 열렸으며 파일들이 꺼내졌어요. 부대 안에 있는 모든 공식 기록이 대상이었습니다. 오태진은 그 과정을 처음에는 서서 지켜봤습니다.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중장이 직접 내려온 이상 이 움직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아직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사들의 면담은 끝났고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군의관도 지시대로 움직였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경미한 부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것만 유지되면 됐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으면 증언만으로는 뒤집기 어렵다는 것을 오태진은 알고 있었어요. 오래 군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여러 번 봐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버텼습니다. 헌병대장이 오태진 앞에 섰을 때도 오태진은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짧게 대답하고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모른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 공식 기록대로다. 그 세 문장을 번갈아 쓰면서 버텼어요. 헌병대장의 표정에서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불안했어요. 무언가를 이미 확보한 사람의 표정이 저런 거라는 걸 오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의무실 쪽에서 헌병 한 명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태진의 시선이 그 봉투에 고정됐어요. 봉투의 크기와 두께, 들고 걷는 방식으로 봤을 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직감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어요. 정수현.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튀어올랐습니다. 분명히 지시대로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입을 다물었을 거라고 믿었는데, 헌병이 헌병대장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헌병대장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있는 서류를 꺼내 확인하는데 30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강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짧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최강우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번 읽었어요. 그리고 오태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시선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오태진은 처음으로 다리가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그때였습니다. 막사 방향에서 헌병 두 명이 한지혁을 데리고 오는 게 보였어요. 한지혁은 잡혀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두 헌병의 옆에서 고개를 약간 숙인 채로.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태진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한지혁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직감했어요. 어젯밤 면담실에서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녁이 얼마 남지 않아서 조용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한지혁이 헌병대장 앞에 섰습니다. 할 말 있다고 했지? 한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오태진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이었어요. 한지혁은 오태진을 보고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헌병대장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 두 글자가 오태진에게는 총성처럼 들렸어요. 한지혁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고른 목소리였어요. 어젯밤에 혼자 복도에 서서 얼마나 많이 연습했을지가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단단히 붙잡고 있는 목소리였어요. 유도현이 매달린 위치, 고참 두 명이 다리를 잡은 방식, 뚝 하는 소리, 무릎이 꺾인 방향, 오태진이 다가와서 발로 허벅지를 건드린 것, 그리고 그 말. 이 정도로 쓰러질 거면 여기서 끝내. 한지혁은 그 모든 것을 순서대로 말했습니다. 빠뜨리지 않고 보태지도 않고
부대 안이 조용해졌어요. 한지혁의 목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잦아든 것 같았어요. 주변에 서 있던 병사들이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증언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듣는 것이 처음인 사람들이었어요. 군대라는 공간에서 이런 말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지혁이 말을 마쳤어요. 헌병 대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기록 담당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헌병이 받아 적은 내용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헌병 대장이 최강우에게 다가가 짧게 보고했습니다. 최강우는 듣는 동안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태진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눈이었어요. 아까의 측정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론이 난 눈이었어요. 재판처럼 판결이 내려진 뒤에 피고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최강우가 헌병 대장에게 말했어요. 데려가. 헌병 2명이 오태진의 양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오태진은 처음에 한 발 물러섰어요. 반사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공간이 없었어요. 뒤에도 헌병이 있었습니다. 오태진은 그 순간 주변을 빠르게 둘러봤어요. 도움이 될 만한 눈을 찾았을 겁니다. 자신의 편에 서줄 사람을 찾았을 거예요. 하지만 마주치는 눈마다 고개를 돌렸어요. 오태진을 보고 싶지 않다는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게 오태진에게는 물리적인 충격보다 더 크게 느껴졌을 거예요. 수십 명이 있는 공간에서 자신을 봐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오태진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걸었어요. 헌병들에게 끌리기 전에 먼저 발을 뗐습니다. 마지막 자존심 같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대 안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오태진의 뒷모습을 병사들이 지켜봤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군거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어요. 한지혁은 그 뒷모습을 끝까지 봤습니다.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봐야 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한 말이 만들어낸 결과를 눈을 돌리지 않고 직면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한지혁의 눈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울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오래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숨구멍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오태진이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한지혁은 그제야 시선을 내렸습니다. 발끝을 봤어요. 군화 끝에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었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현실감이 몰려왔어요. 자신이 방금 무슨 일을 한 것인지가, 그리고 그것이 옳은 일이었다는 것이. 최강우가 한지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와서 멈췄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지혁을 봤어요. 그 시선에는 아까 오태진에게 보내던 것과 전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짧고 무게 있는 눈짓이었습니다. 한지혁은 그 눈짓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수고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입으로 하지 않았지만 그 눈에 담긴 말이었어요. 병원은 부대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군 병원이 아니라 민간 병원이었어요. 최강우가 직접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군 병원 안에서는 기록이 또 다른 기록을 만들고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유도현에게 필요한 건 치료였지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병원이었어요. 유도현이 입원한 병실은 4층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병원 뒤편에 야산이 보였어요. 아직 완전히 새잎이 나오지 않은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초봄의 나무들은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언뜻 봐서는 알 수 없었어요. 가지가 앙상하게 남아있었지만
그 끝마다 작은 눈이 맺혀 있었습니다. 유도연은 그 창문을 볼 수 없었어요.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술은 입원 다음 날 이루어졌어요. 전방 십자인대 재건 수술이었습니다. 6시간이 걸렸어요. 집도인은 수술 후 보호자에게 설명했습니다. 손상 정도가 상당했으며 재활까지 포함하면 최소 1년 길면 그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완전히 이전 상태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재활 과정을 봐야 안다고. 그 말을 들을 때 강월선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미 각오하고 있었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술 다음 날부터 강월선은 병실을 지켰어요.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었어요. 간이 침대를 병실 한쪽에 놓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밥을 먹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처음에는 규정상 어렵다고 했지만 강월선은 조용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옮겨달라는 말도 사정하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어요. 결국 담당 간호사가 조용히 간이 침대를 가져다 줬습니다. 유도연은 마취에서 깨어나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건 수술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눈이 떠졌을 때 처음 보인 건 천장이었어요.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군대의 천장과는 달랐어요. 훈련장에서 들것에 실려가며 봤던 파란 하늘과도 달랐습니다. 그냥 하얀 천장이었어요. 그 하얀 천장을 멍하니 보다가 유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강월선이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서 상체를 침대 위에 기댄 채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침대 시트 위에 올라와 있었어요. 유도연의 손 옆에 아주 가까이. 잡으려다가 잠든 것처럼, 혹은 잡고 있다가 스르르 놓인 것처럼. 유도연은 그 손을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그 손은 평생 일을 해온 손이었습니다. 마디마디가 굵고 손바닥은 두꺼웠어요. 젊은 시절부터 시장 바닥에서 채소를 나르고 바구니를 끌고 손수레를 밀었던 손이었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지만 유도연의 기억 안에서 그 손은 항상 따뜻했어요. 어릴 때 열이 나면 이마를 짚어주던 손이었습니다. 밥상을 차리며 반찬을 하나씩 얹어주던 손이었어요. 입대하는 날 버스 창문 너머로 흔들어주던 손이었습니다. 유도연의 눈이 뜨거워졌어요. 울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아니, 울고 싶은 것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훈련장에서 이를 악물며 버티던 시간들, 혼자 막사 화장실에서 숨죽이던 밤들, 뚝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 했던 그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병실에서 강월선의 손을 보는 것만으로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유도연은 천천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강월선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깨울까봐. 그 감촉이 느껴지는 순간 유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옆으로 흘렀어요. 닦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닦을 힘도 닦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흐르게 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최강우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병실 안의 장면을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유도연이 깨어 있다는 것, 강월선이 잠들어 있다는 것,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아 있다는 것. 그 장면을 보고 최강우는 문을 다시 조용히 닫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병실 안쪽으로 천천히 들어왔어요. 유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강우를 봤어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본 적 없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군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의 계급장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유도연은 눈을 깜빡이며 그를 봤어요. 최강우는 침대 옆으로 걸어와 서 있었습니다. 강월선과 유도연의 맞닿은 손을 잠깐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유도연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얼굴을, 아직 솜털이 남아있는 뺨을, 수술을 마치고도 아직 긴장이 풀리지 않은 눈을. 최강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늦었습니다. 사과였어요. 해명이 아니었고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변명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그냥 사과였습니다. 두 글자였어요. 하지만 그 두 글자를 꺼내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끌어올려야 했는지를 유도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을 군복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 이등병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말이었어요. 그때 강월선이 눈을 떴습니다. 잠결에 무언가를 느꼈는지 천천히 눈꺼풀이 올라갔어요. 먼저 유도연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강월선은 잠시 멍하게 있다가 유도연의 손이 자신의 손 위에 얹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강월선의 눈이 커졌어요. 완전히 잠이 깼습니다. 도연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유도연이 입술을 움직였어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잠긴 탓이기도 했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이기도 했어요. 결국 나온 말은 짧았습니다. 할머니. 강월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유도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꼭 쥐었어요. 세게 하지만 다치지 않을 만큼. 평생 시장 바닥에서 물건을 나르며 단단해진 손이 유도연의 손을 감싸는 순간 그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최강우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한 발 물러섰어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순간은 이 두 사람의 것이었어요. 자신이 끼어들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강월선이 고개를 저었어요. 최강우의 늦었다는 말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짧게 말했어요. 살아있잖아. 그 말이 병실 안에 떠 있었습니다. 원망도 아니었어요.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어요.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순간 강월선이 붙들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해도 됐어요. 화가 나는 것도 억울한 것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전부 나중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손주의 손이 자신의 손 안에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최강우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어요. 잠깐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그리고 떴어요. 창문 너머로 야산이 보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이 보였어요. 아직 잎이 나오지 않은 앙상한 가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지 끝마다 눈이 맺혀 있었어요. 작고 단단한 눈들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더디지만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강월선이 유도연의 손을 감싸고 있는 사이 유도연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였어요. 손가락 끝이 강월선의 손바닥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의도한 것인지 무의식적인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작은 움직임이었어요. 하지만 강월선은 느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을 손바닥 전체로 느꼈어요. 강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지금껏 울지 않았어요. 위병소 앞에서도 울지 않았고 새벽차를 타고 달려오면서도 울지 않았으며 수술 결과를 들으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이 악문채로 눈물이 나오려 할 때마다 다른 곳으로 돌려가면서 강월선은 버텼어요. 그런데 손가락 하나가 움직이는 걸 느끼는 순간 다 무너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볼을 타고 내려와 턱에 맺혔다가 떨어졌습니다. 강월선은 닿지 않았어요. 유도연의 손을 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손이 이미 거기 있었어요. 놓을 수 없었습니다.
최강우는 소리 없이 병실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손잡이를 잡고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월선과 유도연이 있었어요. 할머니와 손주였습니다. 낡은 손과 젊은 손이 맞잡혀 있었어요. 그 사이로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최강우는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닫았습니다. 복도는 형광등 불빛 아래 조용했어요. 면회객들이 오가는 소리, 간호사들이 움직이는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낮은 방송 소리. 일상적인 병원의 소음이었습니다. 최강우는 그 복도에 잠시 서 있었어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차에서 오는 동안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던 손이었어요. 그 손이 지금은 조용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최강우는 복도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오후의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직 차갑지만 분명히 봄의 빛이었습니다. 겨울과는 다른 각도로, 다른 온도로 들어오는 빛이었어요. 병실 4층 창문 안에서는 강월선의 눈물이 아직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도연의 손가락이 한 번 더 아주 작게 움직였어요.